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희로애락을 경험합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행복을 주지만 또 어떤 관계는 뼈아픈 상처와 좌절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이 복잡한 인간관계의 미로 속에서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을 잘 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철학적 통찰과 함께 인간관계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진정한 관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새로운 지혜와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는 마치 고요한 호수 같으면서도 때로는 격정적인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의 바다 위에서 끊임없이 항해하며 때로는 순풍에 돛단 듯 나아가고 때로는 거친 파도에 휩쓸려 좌초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바다를 현명하게 항해하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현대의 사상가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탐색의 여정은 분명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함께 새로운 시야를 열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과도한 집착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을 선을 위한 우정이라 칭하며 서로의 인격과 덕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보다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함께 덕을 쌓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갇혀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를 좋게 볼까? 아니면 나쁘게 볼까?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끝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 불안감의 뿌리는 깊어서 어린 시절부터 학습된 사회적 기대와 인정 욕구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결국 우리를 타인의 시선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타인의 행동에 쉽게 상처받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통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은 결국 나의 감정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나의 행복의 키를 다른 사람에게 쥐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이 타인의 시선에 의해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에 두지 않고 내면의 평온과 이성을 통해 자신을 단단하게 세울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하며 이는 나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존중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진정한 존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단단함을 키우고 나 스스로의 판단과 가치관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것이야말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억압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타인의 시선에 초연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으며 그런 진정한 자신을 사랑해 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관계에 대한 불안과 고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인간관계가 불안과 고독을 동반하며 각자 고유한 존재로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혼자 남겨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관계가 끊어질까봐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우리를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묶어두고 스스로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신동엽 씨의 철학처럼 진짜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기도 합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려워 상처받으면서도 놓지 못하는 상황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관계의 끈끈함이 강조되곤 합니다. 이는 때때로 따뜻한 유대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간섭이나 기대, 그리고 놓기 어려운 관계의 질곡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너무 밀착되어 개인의 독립성이 침해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관계 속에 매몰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들 때 스토아 철학자들은 타인의 행동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반응과 태도를 조절하는 데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은 결국 삶의 주도권을 관계에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계로부터 오는 고통이 너무 크다면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불안감이나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유와 성장의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를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를 통해 얻는 행복만큼이나 관계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취향과 가치관을 확고히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관계의 공백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 나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한 외로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겨울에 나무가 잎을 다 떨구고 뿌리를 내리며 다음 봄을 준비하듯이 외로움은 우리 내면의 성장을 위한 준비 기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관계도 있으며 어떤 관계는 더 이상 성장의 동력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동엽 씨의 철학처럼 진짜와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심은 결국 나 자신을 소진시키고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할 에너지를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노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러한 시도는 결국 자신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입니다. 소수의 깊고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 때문에 수직적 관계 파악이 쉬우나 이러한 관계는 상황이 해소되면 소멸되기 쉬워 진정한 인간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소통하는 수평적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이기적 관계보다는 생산적 관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생산적인 관계이며 서로의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소진시키기만 한다면 그것은 생산적인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관계인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정리가 필요한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은 낡은 짐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새로운 기회와 에너지가 들어올 자리를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의 짐을 과감히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습니다. 미련을 가지거나 새로운 관계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태도는 건강한 것이 아니지만 모든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는 집착 또한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는 미련과 집착입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린 왕자의 여우가 길들인다는 것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듯이 관계는 상호 노력과 이해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성장보다는 소모를 강요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자신의 역할과 의미를 다했을 수 있습니다. 미련과 집착은 과거에 묶여 현재의 나를 힘들게 하는 족쇄와 같습니다. 이러한 족쇄를 끊어내고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며 미래의 더 나은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에 에너지를 쏟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타인의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변할 거야, 혹은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맞춰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때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타인의 행동이나 성격을 바꾸려 노력하는 것은 결국 끊임없는 좌절과 실망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강조하듯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뿐입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반응과 태도를 조절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타인에 대한 소망을 거두고 존재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수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갈등에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은 종종 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들고 한쪽이 다른 쪽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갈등을 심화시키고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여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해석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특정 행동에 대해 내가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그 반응의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타인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욕구와 기대입니다. 이 욕구를 버릴 때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들과 진정한 의미에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관계는 두 존재의 만남이며 각자의 고유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조화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 때문에 실망하고 그 실망이 곧 불만으로 이어져 관계를 악화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타인을 바꾸려는 기대를 버린다면 이러한 실망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좋은 점에 집중하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나 자신에게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집착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현재의 관계에 과거의 상처를 투영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며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 현재의 행복을 놓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상처를 외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처를 직면하고 그로부터 배울 점을 찾아내며 궁극적으로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놓아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과의 관계를 통해 평화를 찾았듯이 우리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 혹은 더 넓게는 존재론적 질문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를 형성했지만 우리가 과거에 갇혀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후기 현대 철학이 인간의 존재를 단순한 물리적 존재로 보지 않고 깊이와 복잡성, 의미를 강조하듯이 우리의 삶은 과거의 상처보다 훨씬 더 깊고 다채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으며 그 경험을 통해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의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마음입니다. 상처는 치유되어야 할 대상이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아닙니다. 상처를 보듬고 용서하고 그리고 놓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고 새로운 관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자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여정입니다. 마치 오래된 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과거의 상처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질 때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으로 가득 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자신으로 현재의 관계들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은 마치 비 온 뒤 땅이 더욱 단단해지듯이 우리 내면을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러니 과거의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소중히 간직하되 그 아픔 자체가 우리를 올가매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과거의 상처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용기 내어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이것을 잘 버리는 사람입니다. 첫째,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관계에 대한 불안과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넷째, 타인의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버림의 지혜는 상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보호하고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친밀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의 내면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친밀함을 만듭니다. 우리는 관계 지향적인 민족입니다. 정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정이 때로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상대방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편한 사람과는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다 끌어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지나치게 밀착된 관계는 오히려 병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좋은 인연은 당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힘들 때는 억지로 밝은 척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세요. 자기 이해는 건강한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통해 배우고 발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라이팅을 경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현혹하고 교란하고 조작하려 한다면 건강한 관계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심리적 독립은 성인이 되어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과거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지나친 배려는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지혜는 결국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단단하고 지혜로울 때 비로소 당신 곁에는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인연들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한 관계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나를 아끼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야. 나를 지키는 지혜가 진정한 인연을 부를 거야. 이 5가지 지혜로운 버림이 당신의 삶에 평생 이어질 좋은 인연을 불러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이 버림의 지혜를 실천하여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관계로 가득 채워나가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러할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운 사람이 되어야만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남을 배척하거나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타인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의미합니다. 마치 고대 철학자들이 그러했듯이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얻고 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단단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주체성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지, 나의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죠. 하지만 철학자들은 일찍이 너 자신을 알라고 가르쳤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 유명한 말처럼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타인의 함부로 하는 태도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 나의 가치관과 신념을 명확히 아는 사람은 외부의 비난이나 오해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단단한 자아를 기반으로 세상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타인의 인정과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나 가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 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자신의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줄기를 키워내는 나무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져도 그 나무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내면이 단단하기 때문이죠. 랄프 wal도 에머슨은 당신이 무엇을 잃었든 그 대신 당신은 어떤 것을 얻었다. 당신이 무엇을 얻든 그 대신 당신은 어떤 것을 잃는다고 말하며 삶의 균형과 변화의 필연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고유한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숨겨진 잠재력과 강점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와 사랑은 흔들림 없는 자존감의 기초가 되며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굳건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제공합니다. 결국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타인에게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대우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스스로 존엄성을 지키는 데 필요한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자만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인식에서 비롯된 당당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우리는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하거나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침범당하도록 내버려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은 따뜻한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개인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는 명확한 경계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니체는 일단 시작부터 시작하라고 말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용기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용기 있는 시작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와 같은 표현으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경계 설정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치 튼튼한 울타리가 잘 가꿔진 정원을 보호하듯이 명확한 경계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보호해 줍니다. 이러한 경계를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감정 소모를 줄이고 자신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도 우리의 한계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무심코 우리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서로에게 필요한 공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꾸준히 연습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고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단단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타인의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단호함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견고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휩쓸리지 않으며 오롯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유를 선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율성을 경험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해방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경계 설정은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이자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고 진실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할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신뢰와 이해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쾌하거나 부당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즉흥적으로 반응하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후회할 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성의 지배를 받을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특히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할 때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격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을 더욱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뿐입니다. 대신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감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인지하되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믿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숙고하며 감정의 파고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감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이나 대응이 필요할 때는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 즉시 반박하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응은 무엇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단호하지만 차분한 어조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성적인 대응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임을 보여주며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자신을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은 곧 우리 자신의 내면을 통제하고 외부 환경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분노, 좌절, 실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외부의 자극에 대해 현명하게 반응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고도의 지성적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듯 감정의 파도를 넘어 이성의 뱃고동을 울리는 사람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항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는 힘은 타인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온한 호수를 만들고 그 위에 이성의 빛을 비추어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네 번째 지혜는 자신의 가치와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불필요한 관계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소중한 자원들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관계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어쩌면 이 관계가 나아질 수도 있을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로 유독성 관계를 지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철학적으로 볼 때 삶은 유한하며 이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합니다. 니체는 무엇이든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강조하며 새로운 시작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는 관계라면 과감하게 그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오랜 인연을 끊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관계는 특히 그러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불필요한 관계에 자신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에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얼핏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이며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관계는 결국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마치 뿌리가 썩은 나무가 다른 나무들까지 병들게 하듯이 유독성 관계는 당신의 삶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자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어떤 관계가 자신에게 진정으로 유익한지, 어떤 관계가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거나 정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소중한 당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 결과는 당신에게 더 큰 평화와 만족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가치와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존중받게 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주인공이며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타인의 함부로 하는 태도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어려운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외로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이들로 둘러싸이게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침묵의 힘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말하고 표현하기를 요구하는 듯 보입니다. 소셜 미디어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공유하도록 부추기고 대화 속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고대 철학자들은 일찍이 침묵이 가진 깊은 힘과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상태를 넘어 내면의 성찰과 깊은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들기보다는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으며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침묵은 상대방에게 불편함과 불확실성을 안겨주어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진정한 지혜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침묵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비판에 해명할 의무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와 정신을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침묵은 또한 자기 통제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에도 침묵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줍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침묵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강인함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는 그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이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듯이 침묵하는 사람은 그 내면의 깊이를 쉽게 드러내지 않아 함부로 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침묵은 듣는 기술의 정점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지혜로운 소통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 말하는 것보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생각의 명료함을 얻고 말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울림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침묵은 자기 성찰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외부의 소음과 자극 속에서 잠시 벗어나 침묵 속에 잠길 때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감정, 그리고 깊은 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침묵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임을 각인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침묵의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자신의 강점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타인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는 독자적인 가치와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니체는 자기 극복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뛰어넘는 노력을 통해 진정한 위버맨 슈초인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는 것은 당신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외적인 자신감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은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가진 고유한 강점과 전문성은 타인이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능력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기를 주저합니다. 당신의 성장 자체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이는 외부의 어떤 평가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성장은 정체되지 않는 물과 같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지만 끊임없이 흐르면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함으로써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직업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익히거나 혹은 철학적인 사색을 통해 내면을 깊게 하는 것도 모두 성장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자기 개발은 당신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당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스스로 성장하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을 구하거나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동기부여를 찾고 끊임없이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당신 주변에는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당신의 강점과 전문성은 당신만의 고유한 빛이 되어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등대와 같습니다.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하고 따르며 결코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으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끊임없는 성장의 여정 자체가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경받는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당신을 위한 투자이자 당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기 완성이며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늙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용기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강점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단순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당신의 존재 자체를 빛나게 하는 일입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되 감정의 주인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는 데 익숙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여겨지는 분노, 슬픔, 좌절과 같은 감정들은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우리의 내면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철학자들은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난다. 나는 지금 슬프다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감정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언젠가 폭발하거나 혹은 다른 형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끓어오르는 솥뚜껑을 억지로 닫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압력을 배출하지 않으면 결국 솥뚜껑이 날아가거나 솥이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그 감정에 휩쓸려 무분별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춰서 화가 나는 이유를 탐색하고 그 감정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고 그것을 탐구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이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려 할 때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함을 유지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정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며 그것을 삶의 지혜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슬픔을 느낄 때는 그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치유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느낄 때는 그 분노가 정당한지, 어떻게 하면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통제하고 파괴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 양날의 검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정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도 더 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더 깊고 진실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존중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지배하는 현명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일부이지만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당신의 지혜와 이성으로 조절할 때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의 함부로 하는 태도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내면의 방어막이 됩니다.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편으로 만들고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하세요. 그리하면 당신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진정으로 존경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세상 모든 일에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작은 실수에도 크게 좌절하거나 모든 일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요소들로 가득하며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연속입니다. 철학자들은 변화를 삶의 본질로 보고 그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유전한다 PANTARHEI고 말하며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진리를 설파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완벽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며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합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완벽만을 추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쓸수록 당신은 외부의 작은 흠집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는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들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당신의 내면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회복 탄력성을 길러줍니다. 세상은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때 고집스럽게 자신의 방식만을 고수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수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이는 약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덕목입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폭포를 만나면 쏟아지면서도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유연한 사람은 이 강물처럼 어떤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겸허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태도는 당신을 함부로 대하려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쉽게 휘둘리지 않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강인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당신의 유연함 속에서 당신의 지혜와 강인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너무 빡빡하게 만들지 마세요. 가끔은 흐르는 물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기 용납은 타인으로부터의 완벽주의적 요구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유연함이 당신을 훨씬 더 매력적이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 기꺼이 적응하려는 당신의 태도는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진정한 삶의 마스터로 만들 것입니다. 이 유연함이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당신을 안전하게 이끌어줄 든든한 나침반이 됩니다. 아홉 번째 지혜는 겸손하되 당당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많은 문화권에서 중요한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를 과시하지 않고 낮추는 태도는 타인에게 호감을 주고 존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이 지나치면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심지어는 무시당할 여지를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함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당당하게 지키는 균형 잡힌 태도를 보입니다. 랄프 wal도 에머슨의 명언처럼 당신이 무엇을 얻든 그 대신 당신은 어떤 것을 잃는다는 삶의 통찰은 겸손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성공과 재물에 도취되어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가치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여 당당함을 잃는다면 우리는 타인에게 쉽게 휘둘리거나 함부로 대우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당당함은 오만함이나 허세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는 조용한 선언과 같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으며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당한 대우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줄 압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태도는 타인에게 당신이 존경할 만한 인격 체임을 보여주며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강한 사람에게는 겸손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겉으로는 온화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않고 존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겸손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열어주고 당당함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깊이 있는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더 큰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와 같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신이 만만한 사람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면서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겸손은 당신을 성장시키고 당당함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이 두 가지 덕목을 모두 갖춘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이 되어 누구도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빛을 스스로 숨기지 않되 그 빛으로 타인의 눈을 멀게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되 그것을 뽐내지 않는 미덕을 갖추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저절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과 당당함의 균형을 찾아 유지하는 것은 마치 팽팽한 활시위를 당기면서도 그 긴장감을 조절하는 명군과 같습니다. 적절한 긴장과 이완 속에서 비로소 정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듯이 우리는 삶 속에서 겸손과 당당함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10번째 지혜는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라는 것입니다. 삶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역경과 시련에 직면하게 되며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이러한 역경 속에서 진정한 성장의 기회를 보았습니다.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말하며 고통과 시련이 개인을 단련시키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인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거나 당신에게 시련을 안겨줄 때 그것을 단순히 부정적인 경험으로만 치부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역경은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당신의 숨겨진 잠재력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역경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때 타인은 당신을 더욱 존경하고 함부로 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회복 탄력성과 강인함에 감탄하며 당신에게 쉽게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불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강철처럼 우리는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역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입니다. 좌절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발판 삼아 일어설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삶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성장은 외부의 어떤 재물이나 명예보다 더 값진 보상이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말했듯이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하고 배우면서 결국은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경험, 심지어는 가장 힘든 순간들까지도 당신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자양분이 됩니다. 이 자양분을 통해 당신은 더욱 깊이 있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고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닥쳐도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이며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역경 극복 스토리는 타인에게 깊은 영감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당신의 존재 자체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누구도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역경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불청객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안겨줄 수 있는 현명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 스승의 가르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을 끊임없이 연마하는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삶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지혜는 여러분을 어려운 사람으로 만들어 타인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여러분 자신을 더욱 깊이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거리를 두는 것을 넘어 건강한 자아를 구축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며 자신의 가치와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침묵의 힘을 활용하며 강점을 개발하고 성장하며 감정의 주인이 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겸손하되 당당함을 잃지 않으며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이 모든 지혜는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고 흔들림 없게 만들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지혜로운 통찰처럼 삶은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의 연속입니다. 이 길 위에서 여러분은 때로는 혼자 걸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힘겨운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내면의 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이며 존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어떤 것에도 당당히 맞서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빛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소중한 존재이며 나를 지키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다라고 말해주세요. 이 지혜로운 길을 걷는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존경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이 지혜를 행동으로 옮겨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만드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변화는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세요.